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스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간호와 보건간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소리가 좀 작다 그래서 볼륨을 좀 켜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듣기 불편하시면 다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26번 보시면 간경화증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 1번 운동과 활동을 격려해야 될까요? 아니요. 침상 안정해야죠. 우리가 간이 손상된 환자는 쉽게 지치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침상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식이요법 문제가 간에서는 많이 나오죠. 단백질은 고단백이에요. 선생님, 간이 손상되면 간에서 대사작용 못하는데 저단백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단백으로 나오는 거는 간에서 딱 하나죠. 어떤 경우에요? 간성 혼수인 경우만 저단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간성 혼수에서는 왜 저단백 시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간이 손상돼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대사를 못해서 암모니아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다 뇌에 가서 혼수를 일으킨다 해서 간성혼수. 간성혼수로 가면 어떻게 되냐? 사망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저단백 시기를 해야 된다. 나머지 뭐 간염 환자든 간경화증 환자든 우선은 간경화증도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이 기능을 잃고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요법을 하는 거예요? 고단백 고비타민식이죠. 자, 그래서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킨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 단백질, 비타민이 필요하다. 자, 근데 얼만큼 먹어야 되냐? 고단백. 그리고 비타민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뭘 먹어야 되나? 비타민 B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비타민 B를 왜 먹냐면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가 손상된 간의 치유를 위해서잖아요. 자, 그러면 단백질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항체 생성에도 기여되는 비타민 B를 복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위에도 탄수화물은 그럼 어떻게 복용하냐? 고탄수화물이죠. 왜 고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은 세포재생용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열량 섭취용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탄수화물이에요. 지방은 저지방이죠. 우리가 간에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이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방식이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지방, 비타민 B 식이 섭취를 권장한다. 자, 3번에 보시면 간경화증에서는 소양증 간호도 많이 나와요. 소양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소양증 발생 시 피부를 상처가 나지 않게 손끝으로 긁게 한다. 긁으면 안 돼요. 뭐가 생길 수 있어요?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간경화증 환자는 소양증이라든지 영양 부족,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병변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 간호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4번 출혈 유무를 관찰하고 예방하도록 한다. 출혈이 생기지 않게 4번이 정답이네요. 간경화증인데 왜 출혈이 나와요? 우리가 혈액에는 뭘로 나뉘죠? 혈구와 혈장의로 나뉜다.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고형 성분이고요. 자, 혈장은 92%가 물이고 7%가 단백질, 그리고 1%가 무기염류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 7%의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7%의 혈장 단백질 세 가지가 뭐가 있지요? 알부민,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을 해줘요. 자, 글로불린, 우리 몸의 항체로서의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피브리노겐, 혈액응고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간경화증에 걸려서 간이 손상돼 버리면 알부민이 감소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부종이 심해지고 진짜 알부민 수치가 뚝 떨어진다. 복수까지 막 차는 거죠.
자, 글로불린 생성이 안 돼요. 우리 몸의 항체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감염에 취약하고요. 자, 혈액응고작용을 하는 피브리노겐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출혈의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양이 많고 매콤한 입맛이 당기는 음식 다 틀렸죠. 우리가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소양증을 더 유발시키죠. 그래서 음식은 소량씩 자주 먹고, 따뜻한 음식을 권장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27번 보시면 치매 환자가 환희의 소변을 봤을 때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피부 손상이 될 수 있는데 갈아입혀줘야 되고요. 자, 2번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 안 돼요. 주의 준다, 비난한다, 화낸다 다 틀리죠. 본인은 얼마나 더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갈아입혀주고요. 자, 3번 하루 동안 수분 섭취 제한해서는 안 돼요. 제한하면 언제 제한하는 거예요? 취침 전에만 제한하는 거죠. 취침 2시간 전에. 자, 즉시 기저귀를 채워주나요? 기저귀는요, 습관성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번 채우면, 그냥 내가 굳이 조절 안 해도, 받쳐주네 하면서 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 5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뒤처리해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야 되겠죠. 28번 보시면 노인의 기억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역행성 기억상실이 많다. 역행성 기억상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상실에는 전진성 기억상실과 역행성 기억상실로 나뉘어요. 전진성 기억상실이 뭐냐. 최근의 기억을 못하는 거다. 역행은 옛날 거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못하는 거다. 그러면 치매 환자는 언제 기억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최근 기억이죠. 그래서 뭐가 더 많아요? 전진성 기억 상실이 더 많은 거예요. 자, 2번. 기억장애는 우울증 동반되기도 하죠.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가정에 있는 노인이 양로원에 있는 노인보다 기억장애가 덜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가정에서 이제 노인분을 모시고 있다 보면 내가 매일 보던 사람이고 내가 매일 보던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계속 남아있죠. 그러면서 기억장애가 덜해요. 자, 그런데 양로원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기억장애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자, 4번. 단기 기억, 최근 기억은 감소하고 장기 기억, 옛날 기억은 증가한다. 자, 5번. 반드시 뇌질환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뇌질환은 여기서 말하면 치매, 아니면 뇌졸중,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기억장애가 치매, 뇌졸중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뭐 때문에도 나타나요? 우울증 때문에도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가 틀렸네요. 29번 보시면 임신 초기 태아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인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며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친대요. 엽산이지요. 우리가 엽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신경관이 결손이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거냐? 문해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뇌가 없이 태어나서 빨리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해아나 이분척추라고 해서 척추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척추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대소변 조절도 안 돼. 정신지체 될 수 있어. 학습장애 올 수 있어. 엄청 무서운 거죠. 네. 자, 그럼 이 엽산을 언제부터 섭취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임신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보통 빨리 인지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죠. 근데 태아신경계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 임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개월 전부터는 복용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임신 초기 한 3, 4개월까지. 그래서 미리 복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태아 신경관에도 이렇게 결손을 입힐 수 있지만 엽산은 적혈구 형성에도 도움을 주죠. 그래서 빈혈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코발라민은 비타민 뭐죠? B12죠. 이게 결핍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자, 티아민은 비타민 B1이죠. 각기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죠. 궤혈병. 니아신은 니코틴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타민 B3죠. 펠라그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보기는 뭐지 하면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고 외워가시면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다 알아맞히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30번 보시면 임신 초기 인부가 걸리면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오른 거 임신 초기래요. 풍진이죠. 우리가 매독은 보통 4, 5개월 전에 치료받지 않았을 때 대부분 유산 및 사산이 된다고 많이 나오고요. 풍진은 임신 초기 90일 이내, 3개월 이내 걸렸을 때 선천적 기형을 많이 초래하죠.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백내장이나 청각상실, 뇌기형 엄청 심각한 기형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풍진에 감염된 걸 안다 그러면 치료적 유산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임신 초기에만 감염이 되면 안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20주 이후에도 드물게 이런 기형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히 언제 이런 것들이 감염이 많이 되냐, 그 문제가 되냐, 3개월 이내에 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되도록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풍진은요, 호흡기계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풍진에 감염되잖아요. 내가 풍진에 감염된지 모른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다가 기침을 하다가 하필이면 그 사람이 산모였어요. 그러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까 임신 초기에는 사람 많은 곳에 안 가는 게 좋겠죠. 31번 보시면 질환과 그에 대한 치료 시기가 옳게 연결된 것으로 옳은 거. 자, 1번 통풍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많이 걸린다고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산이죠. 요산이 이런 그 관절 주위 조직에 쌓여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관절에. 자, 그런데 이 요산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 고퓨린 시기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퓨린이 대사가 되면요, 요산이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고퓨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상결정이 생기지 않게 퓨린이 없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겠죠. 퓨린이 많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시금치, 버섯, 아니면 이런 짠 거 있잖아요. 육수나 아니면 뭐 육류로 우려낸 그런 육수, 찌개, 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죠. 자, 2번에 보시면 고혈압 환자는요, 고지방식이 안 돼요. 비만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특히 포화지방 안 된다고 그랬죠?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을 높일 뿐더러 심혈관 질환 자체 위험성이 있어서 뇌경색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위험성도 굉장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제한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당뇨병, 고단순당, 단순당은 뭐예요? 그냥 설탕이나 꿀처럼 당 수치를 확 높이는 게 단순당이죠. 만약에 당을 섭취할 때는 뭘 섭취해야 되죠? 복합당질 섭취해야 되는 거죠. 자, 변비 환자는 고섬유질을 섭취해야 되겠죠. 섬유시기를 많이 섭취를 하면 우리 야채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섬유시기를 많이 섭취를 하면 얘가 수분을 흡수한 채로 소화흡수가 잘 안 된 상태로 장으로 내려가서 앞에 있는 찌꺼기를 밀어내서 대변을 배출시키게 하는 거죠. 자, 5번 만성 신부전증 환자 저염시기, 수분 제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만성신부전 환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노폐물이나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수분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짜게 먹고 수분을 많이 먹으면 더 부종이 심해져서 나중에 혈압까지 막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을 위해서는 수분 제한, 저염 시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었죠. 단백질 어떻게 해요? 단백질 섭취 제한해야 된다. 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노폐물이 몸 안에 축적이 되죠. 노폐물로 그 신장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단백질도 제한해야 되고 칼륨과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해야 될 거죠. 우리 앞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예. 칼륨 인도 제한해야 된다. 왜? 이게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몸에 막 쌓이죠. 우리 몸에 칼륨이 많아진다. 그러면 근육을 마비시켜요.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 있고 근육마비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높으면 굉장히 위험해서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치료적 관장, 정체 관장도 한다고 맨 처음에 문제가 제가 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칼리메이트 K엑셀레이트 관장이잖아요. 그래서 칼륨 섭취 제한이고요. 인은 왜 제한해요? 우리가 인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막 내보내요. 그래서 인 섭취도 제한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32번 보시면 치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치수는 어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빨이 있으면 가장 겉에가 범낭질, 에나멜질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가 이제 상아질. 가장 안쪽이 치수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경이나 혈관이 있어서 엄청 통증을 많이 느끼는 거죠. 자, 1번. 치아의 맨 바깥층 범낭질이죠. 충치가 잘 생기는 곳은 상아질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범낭질이에요. 근데 이 단단한 걸 뚫고 지나갔다 상아질은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2번. 치근에 가장 가까운 데 있고, 가장 가운데 있고,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치아가 부딪힐 때의 느낌을 신경에 전달한다. 뼈를 연결하는 치주인대, 치근막이죠. 자, 경도가 약함으로 일단 충치가 되면 쉽게 썩는다. 상아질이라고 했죠. 치아를 치아 뼈에 붙이는 접착과 충격의 완충작용을 한다. 치주인대죠. 33번. 우리가 이 뾰족한 게 탐침이고요. 침처럼 뾰족하다. 탐침. 침을 이용해서 탐험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짚는 거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는 포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얇잖아요. 핀셋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울이 달렸다. 치경이에요. 자, 탐침을 이용하는 경우로 옳은 걸 물어보는 거네요. 자, 1번. 보이지 않는 부분을 빛을 반사한대요. 거울이 달렸네요. 치경이 되겠죠. 자, 2번. 치료에 필요한 작은 소도구를 잡을 때 사용한대요. 잡을 때는 두 개로 돼 있어야 되겠죠. 핀셋이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부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이게 탐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충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싶어요. 근데 안쪽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깊이를 재보는 거예요. 자, 아니면 치아가 흔들리는지 보고 싶은데 저 안쪽까지 볼 수 없어요. 이걸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충치가 얼마나 깊은지, 치아 흔들림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부위를 끝이 뾰족한 부위를 대가지고 파악하는 게 탐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을 이용해서 탐침한다니까요. 자, 4번. 구강 내 이물질을 빼내는 데 사용한대요. 두 개가 잡아야 되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핀셋이에요, 이것도. 구강 내 치료가 필요한 재료를 넣을 때 사용한대요. 이것도 핀셋이죠. 핀셋은 두 개로 이렇게 잡게 돼 있기 때문에 집을 때, 빼낼 때, 넣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핀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4번 보시면 한방에서 냉온 효과로 수치료를 할 때
금기 환자로 오른 거. 누가 봐도 중증 심장질환이죠. 심장질환. 예. 한방에서 이런 환자는 뭐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수치료는 물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때 많이 사용되냐? 만성질환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증 심장질환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른 것들을 보시면 신경통 만성질환이죠. 고혈압 만성질환, 중풍 만성질환, 당뇨병 만성질환이잖아요. 나머지 다 가능한 거죠. 자, 수치료에서 예전에 뭣도 시험에 나왔었냐? 물온도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냉탕은 몇 도예요? 16도씨 전후. 그리고 온탕은 42도씨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35번에 보시면 쑥을 이용해 일정한 생체 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뜸의 작용으로 옳은 것. 진통, 지혈 없죠. 마취도 없어요. 중열 작용은 있어요. 중열은 혈액을 만드는 작용인데 적혈구를 증가시키죠. 자, 면역작용, 혈액순환 작용 있죠. 3번이 정답이고요. 신진대사도 맞아요. 지혈 아니라고 했죠. 혈액순환 맞네요. 이 외에도 뭐 반사작용이나 유도작용도 있는 거죠. 36번 보시면 집단 토의라고도 하며 어떤 주제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그룹 토의의 장점으로 오른 거. 집단 토의, 그룹 토의는요, 말 그대로 집단, 소집단을 그룹을 지어서 서로 얘기해서 토의를 진행하게 하는 토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집단 토의, 그룹 토의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 소집단,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소집단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질적인 학습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다. 그래서 해결책을 결정하는 게 그룹 토의, 집단 토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높은 경제성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소집단이 참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단 토의, 그룹 토의에서는 포인트가 뭐냐? 누구나 다 참가해서 모두 참여해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모두 참여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나왔겠죠.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해결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은 높지 않아요. 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게 의견을 모든 참가자들이 참가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은 낮아요. 자, 2번. 민주적 회의 능력이 배양이 될까요? 그쵸.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는 또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의사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주면서 민주적 회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 이해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수용력도 굉장히 길러지는 거고요. 자, 많은 대상자 참여 못해서 경제성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자, 대상자들의 수동적 참여가 아니죠. 능동적 참여죠. 누구나 다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토의, 그룹 토의는 소그룹 집단이 소그룹 집단이라고 나오고요.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질적인 학습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37번 보시면 실물이나 실제 상황 교육의 장점으로 옳은 거. 우리 실물이나 실제 상황 교육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원에서 실습할 때 뭐 가지고 해요? 마네킹 가지고 하잖아요. 소변줄 끼거나 비위관 꽂거나 이런 마네킹 가지고 하죠. 그거 실물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실물의 장점으로 옳은 거. 1번,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예전에 학원에서 일했을 때 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제일 비싸대요. 몇백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소변줄도 끼울 수 있게 안에도 다 만들어 놔야 되고 그 안에 열어보면 장기들도 다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진짜 실제 상황과 실물과 같이 할 거면, 진짜 비슷하게 할 거면, 만들 거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든다. 자, 2번. 대규모 국민들에게 전달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실물은 모든 학습자들이 직접 보고 뭔가 시범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힘들죠. 대규모 국민들한테 전달이 가능한 건 뭐예요? 대중매체죠. TV나 라디오 같은 거. 자, 3번. 피교육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나요? 굉장히 흥미로웠었죠. 여러분들 그 실습할 때 얼마나 흥미로워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제작하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많아요. 실물 크기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마네킹 큰 거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함이 있지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38번 보시면 실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네요. 실직 근로자 하면 나와야죠. 고용보험이죠. 자, 의료급여는 뭐에 해당되죠? 공공보조에 해당되는 의료보장 중에 하나고요. 자, 고용보험이 실직 예방이나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고요.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 중에서 소득보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생계비나 주거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회보험에서 의료보장에 해당되죠. 65세 이상이거나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을 가진 그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다. 자, 5번 산재보험은요. 사회보험에서 뭐가 들어가죠? 의료보장도 되고요. 소득보장도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상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의료 서비스도 무료고요. 그리고 본인 월급의 몇 프로 정도를 소득도 보장을 해주는 거다 보시면 돼요. 39번 보시면 WHO의 지역사무소 중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곳으로 오른 거 5개의 지역사무소를, 아니, 6개죠. 이거 하나 빠졌네요. 6개 지역사무소를 다 외우시는 게 좋은데, 6개를 못 외운다? 그럼 우리나라라도 외우셔야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는 인도의 뉴델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소속돼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의 브라자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는 게 3번이죠.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 마닐라죠. 지중해는 이집트의 카이로죠. 그리고 아메리카는 미국의 워싱턴이고 하나가 빠진 게 유럽의 지역사무소가 덴마크 코펜하겐이네요. 40번 보시면 보건의료 전달체계 중 자유방위명의 특징으로 오른 거 보건의료 전달체계 중에는 자유방위명 그리고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이 있죠. 근데 시험에는 아마 자유방위명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 자유방위명은 말 그대로 자유로워요. 내가 어디 병원에 가고 싶다. 아니면 저 의사가 잘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다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조금 더, 뭐 수술이나 이런 진료를 잘 보는 의사를 데리고 올 거고, 그리고 의료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의료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이런 의료 자원이 어디에만 집중돼 있어요? 도시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유방위명에서는 보건의료 요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유방위명의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내가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용이 가능한 게 또 자유방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회보장형은 사회주의형도 그렇고 사회보장형은요, 보통은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사회주의형도 똑같아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해주는 건데 뭐가 다르냐? 사회주의형은 보통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거고 사회보장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료로 다 제공하는 거다. 자, 그래서 다 비슷해요. 둘 다. 예. 의료를 무료로 서비스하게 되다 보니까 의료인들은 내가 굳이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따로 뭐 인센티브 받는 것도 없으니까 굳이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다른 거예요? 사회보장형이 그나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선택권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사회보장형은 제한이에요. 국가에서 우리가 지정해준 병원 중에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사회주의형은 그냥 제한도 없어요. 자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자유 전혀 없어요. 이런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자유방위명의 특징으로 오른 거 1번 지정된 병원을 간다. 사회주의, 사회보장형이 되는 거고요. 국가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포괄적으로 관리해서 지속성이 있고 예방 서비스를 강조한다. 이거는 더 사회보장형에 더 가깝겠네요. 관리를 더 광범위하게 잘 해주는 거. 자, 그리고 의료자원 분포, 배치가 더 효율적인 거는 사회주의형이 되겠네요. 물론 사회보장형도 가능하겠지만 더 가자면 자, 4번 의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사회주의 사회보장에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대상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1번 보시면 열사병의 응급처치로 오른 거 열사병은 뭐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거죠?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에 있어요?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열사병이 생기는 거다. 열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열경련, 열허탈, 일사병 이런 거에 대한 처치가 약간씩은 다른데 우리가 그 열중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체온 방산을 시킨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열사병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징이 고열이 나는데 땀 분비가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얼음물에 몸을 담궈가지고 열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다른 것들 다 답이 없어요. 옷을 벗긴다? 체온 방사니까 맞아요. 보기 취한다 안 돼요. 미온수 관장 안 되고요. 미온수 마사지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욕조에서 할 거면 얼음물에 몸을 담가야죠. 미지근한 물도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모든 열중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빨리 체온 방산을 시키는 거,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거고 그리고 수분과 함께 전해질을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2번 보시면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의료비가 증가될 수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로 오른 거 1번이죠. 시험에는 행위별 수가제랑 포괄 수가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7가지 포괄 수가제에 대해서만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우리가 뭐 서비스 받는 모든 것들, 뭐 진료 받는 거, 주사 맞는 거, 검사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돈으로 내가 내는 거. 그래서 사후보장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돼요. 의료인이 내가 검사하고 싶다? 다 처방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자체는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가지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수가제는 미리 돈을 정해놓는 거죠. 뭐에 의해서 정해놔요? 진단명에 따라서 진료비를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보상제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진료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인두제는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예요.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제도니까 이 1차 진료 의사가 내 환자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에 치중한다는 장점이 있었죠. 총액계약제는 돈을 정해놓는 거예요. 지불자측과 진료자측이 총액 나는 1년 동안 이 액수 이내에서만 진료를 받겠습니다. 정해놓고 받는 거죠, 서비스를.
봉급제는 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는데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환자들의 뭐 이런 의료를 막 열중하지 않더라도 월급은 나오니까 의료 서비스 질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뭐에만 집중하겠어요? 내 승진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왜? 승진하면 내 월급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자, 43번 보시면 폐비닐, 나무젓가락,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으로 오른 거. 폐기물 부담금 제도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이잖아요. 야, 니네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수입을 해왔으니까 니네들이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내 해가지고 돈을 먹이는 거,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자, 환경개선 부담금은 뭐겠어요? 야, 네가 환경오염을 시켰으니까 네가 개선시키는데 돈을 내. 얘로 뭐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경유차 사용자들한테. 예전에는 그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차 그 경유가 굉장히 쌌잖아요. 뭐 2,000원이었으면 1,400원, 뭐 1,300원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경유차가 막 휘발유를 앞지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환경오염을 너무 시키니까 경유차를 없애려고 이러는 게 아닐까 제 예상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수질오염 부담금은요. 말 그대로 수질오염을 시키는 그 사람들한테 업체에게 이런 것들을 부담을 시키는 거죠. 세금을 먹이는 거죠. 배출급 부담금은 허용 기준치가 넘는 이런 수질오염 물질, 이런 그 산업 폐수, 뭐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사업장에 세금을 붙이는 거죠. 수질 개선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냐? 우리 물 요즘 많이 사 먹잖아요. 이런 먹는 물을 파는 사람 사업자들한테 야, 니네들이 이렇게 그 물을 뭐 파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익금을 얻는데 그러면 이런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들이 좀 돈을 내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런 물을 판매하는 사업자한테 2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게 수질 개선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44번 보시면 밀폐된 실내에서 탄산가스 농도가 높고 구토, 이산화탄소 농도 높고요. 밀폐됐고요. 구토, 두통, 현기증이 일어난다. 즉시 취해야 될 조치로 오른 거. 이거는 뭐예요? 군집독이죠. 자, 군집독이 일어났어요. 산소가 부족해진 거잖아요. 5번이 정답이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극장이나 만원버스 이런 실내 환기가 불량해서 공기성상에 변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게 군집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45번 보시면 우유의 단백질을 살균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저온살균이죠. 이거는 환경에서도 시험에 나왔었지만 기본간호 쪽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저온살균이 뭐냐? 우리가 우유에는 되게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죽일 순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60에서 65도의 30분 가열을 통해서 저온살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살균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기본간호 쪽에서는 무슨 시험이 많이 나오냐? 예방주사액 소독을 한다로 많이 나와요. 우리 예방 백신 자체가요. 살아있는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균을 집어넣으면 우리 코로나 백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살아있는 균을 집어넣으면 내가 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켜서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내 몸 안에 없는 적이 들어왔어요.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항체로 얘를 공격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저온살균법에는 우유살균하는 거, 예방주사액 살균하는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밀봉은요, 우리가 뭔가 과자나 곡류나 얘네들은 흡습성이 있어요. 수분을 빨아들여요.
자, 그래서 이 음식물이 상하게 만드는 거죠. 수분이 들어가가지고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부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바깥 공기와의 완전 접촉을 차단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게 밀봉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보시면 고온 살균은 뭐 자비소독이나 멸균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4번 냉동 냉장법은 한마디로 뭐 냉동시키고 냉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시키고 아니면 세균 번식을 억제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가스 저장법은요, 보통 우리가 질소가스, 뭐 이산화탄소가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키는 게 가스 저장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46번 유해가스 발생 시 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로 옳은 것. 우리가 그 가스기 때문에 독이죠. 독가스. 방독 마스크예요. 방진 마스크는요. 분진 생각하시면 돼요. 분진, 먼지. 예. 그래서 분진이나 먼지 이런 입자의 흡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방진 마스크. 방진복은 똑같은 거죠. 분진이나 먼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작업복인 거죠. 보호구 착용은 마스크 내 몸을 그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마스크, 뭐 방진복, 장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방화복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입는 게 방화복이죠. 47번 보시면 상수도 식수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항목으로 오른 거 이걸 1번에 보시면 염소 들어있을 수 있죠. 염소 소고다가니까 대장균 들어있으면 되나요? 대장균은 분변 오염이 된 걸 의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음료수에는 절대 검출되면 안 되는 거다. 대장균이에요. 그러면 일반 세균은요? 일반 세균은요, 허용 한계가 있어요. 1cc 중 100마리 이하로 체크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발견이 돼도 되는 거예요. 과망간산 칼륨은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물에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과망간산 칼륨뿐만 아니라 뭐 염소이온, 잔류염소, 아연, 뭐 질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러면 불소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이 지역사회에서 치아우시집 많다. 그러면 지역사회 불소화 농도 조정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외우지 마세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대장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정답이 되겠네요. 48번 보시면 물의 오염지표 중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용존산소는요,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말하는 거죠. DO가 높다. 뭘 의미하죠? 물이 깨끗하다. 왜?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용존산소가 높을 때는 어떤 경우이냐? 수온이 낮고, 물의 염분이 낮고, 유속이 빠르고, 이런 것들. 유속이 빠를수록 희석이 잘 되니까, 부유물질 같은 게. 자, 그러면 BOD와 COD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BOD나 COD와는 역관계죠. BOD, COD가 높다는 거는 오염된 물. 그러니까 DO가 낮은 거고. DO가 높을 때는 깨끗한 물. BOD, COD가 낮은 거지요. 그래서 역관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하나요? 맞지요. 염분이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라고 했잖아요. 용존산소 감소하겠죠. 1번이 정답이네요. 오염된 물이다. 자,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 증가한다고 했죠. 자, 부유물질이 많다. 더럽죠. 용존산소 감소예요. 하천수가 심하게 오염됐다. 용존산소 감소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한다. 용존산소 감소해요. 왜? 이 플랑크톤들도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용존산소가 감소해요. 그렇고 이 플랑크톤들이 계속해서 유기물질들을 먹기 위해서 유기물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물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녹조류의 플랑크톤들이 모였다. 녹조류. 그리고 홍조류의 플랑크톤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물을 썩게 만들었다. 적조 현상이 되는 거죠. 녹조 현상, 적조 현상. 49번 보시면 광산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직업병 자체가요. 조기에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진폐증 같은 경우에는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늦게 발생해요. 자, 2번. 그래서 직업병 판정이 어려워요. 어렵고 까다로워요. 왜냐면 광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만뒀어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아프지 않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폐가 섬유화돼가지고 우리가 폐에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호흡곤란 나타나고 아프냐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한 군데가 염증이 생기면 옆으로 퍼져서 나중에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호흡곤란까지 생겨요. 그때 병원 가면 이미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나서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직업병을 받으려면 인과관계를 내가 따져가지고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거죠. 3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실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물질들만 이게 나오면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실물질로 인해서 직업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내가 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 받기가. 4번. 폭로 시간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적 차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간적 차이가 장기간 소요되죠.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5번.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은 일반적 질병과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진단받기가 힘든 거예요. 자, 50번 보시면 직업성 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용접공, 살균, 복사기 취급자, 용접하고 살균기, 복사기, 유해광선에 의한 거죠. 난청이 아니고. 자, 저기압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거 뭐였죠? 고산병, 항공병 같은 거죠. 그래서 저기압에는 저산소증 발생할 수 있고요. 난청이 된다고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죠. 예방법으로는 작업 자세를 변하거나 운동과 마사지 아니지요. 난청이잖아요. 지금 큰 소리를 계속해서 노출이 돼가지고 소음에 노출이 돼서 하는 거니까 귀마개를 착용하는 거죠. 보호구. 그래서 난청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귀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이명이 가장 먼저 들리고 그리고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